파업입니다. 화물, 학교, 철도 등 줄줄이 파업이라는 주제인데요. 곳곳에서 파업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화물연대 본부가 지난주 목요일인 24일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24일 파업을 예고했었고 하겠다고 그쵸. 미리 예고를 했었죠. 24일부터 실제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민주노동 조합 총연맹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인데 사실 뭐 전국적 규모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쟁점을 살펴보자면 안전운임제에 관련한 내용이 지금 정부의 입장과 화물연대 입장이 입장 차이가 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것을 화물 운전자들은 최저임금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거나 과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 운송료에 대한. 이것이 이제 안전운임제인데 이 일몰제예요. 일몰제, 해가 지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올해 연말에 이 효력을 다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일몰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안전운임제를.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안전운임제가 지금 적용되는 품목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 일몰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3년 연장안을 내놨지만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불가 입장을 밝혔고요.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화물 현장 곳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지난 주말부터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뭐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도 다 이 화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고 시멘트 운송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건설 현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뭐 항만뿐만 아니라 곳곳 사실 화물연대는 실핏줄에 비유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어떤 노조 간의 파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물류 시스템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이 안전운임제 그리고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상 정권 퇴진운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4일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는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 벌이겠다고 공언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파업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공공과 연관된 분야, 예를 들면 철도노조 같은 것도 지금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전국의 항만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마비를 부를 것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파업을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관철시켜야 하는 어쨌든 뭐 최소한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빨리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또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 양측의 참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측은요, 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행위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경찰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폭력 행위가 있다거나 또는 기사를 폭행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운전면허 취소하는 비롯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화물 운송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최저임금에 비유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했던 문제가 너무 많더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안 되다 보면은 현장에서는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라고 해서 지나치게 낮은 운임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면 화물 운송자들은 잠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운전을 하면서 이것이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총파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정부 기조에 맞춰서 경찰에서는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일단은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직접 화물연대 파업이 바로 시작된 이날 SNS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말하고 좀 같은 맥락이죠. 아마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여권의 시각이 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을 또 드렸듯이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를 비롯한 불법적인 행동에 따라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인데요. 네. 이미 업무 개시, 업무 명령, 실무 준비의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24일 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상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화요일 국무회의나 아니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물류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입장입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사실 굉장히 강경한 그러게요. 방안이죠.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되어 있다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경한 이유라는 것은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개시 명령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또 이게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러게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업이 닷새째를 맞으면서 이제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예, 정부의 위기 단계 발령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요. 네. 경계에서 심각으로 28일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운송이 전국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현재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 상황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위기 단계를 격상을 시키는데 지금 보니까 항만이라던가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수출 화물 처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 경보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면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어떤 시스템이 꾸려지게 되죠.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으로 대응 체계가 격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이 모두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에 교섭이 시작이 되는데 총파업이 시작된 이후에 첫 교섭입니다. 이 교섭의 결과에 따라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어떻게 될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양측의 공식 대화가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이고 총파업 시작 후에 처음으로 어떤 공식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언론이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전망을 보면 오늘 안으로 협의안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 뾰족한 협의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뭐 워낙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결론을 속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교섭 과정이 이미 시작됐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조기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화물연대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이 경제 활동에 좀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선제 조치를 한다라는 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 앞서서도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원래 협상을 할 때 강대강 전략을 보통 씁니다. 한쪽에서도 총파업이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온 그렇죠. 것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볼 수 없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강한 것을 들고 나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안이 나오든 지금처럼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그렇죠. 현장에서의 피해는 이미 발생을 하고 있죠. 네. 뭐 일부 아파트의 재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타설 작업이 멈췄다라든가 곳곳에서 물류의 반출입량이 급감한다든가 이런 뉴스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 개시 명령을 조기 발동해서 이
현재의 상황이 잘 태결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강대강 대결로 인해서 더 협상의 어떤 여지가 줄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이 나서서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좀 협상의 묘를 발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화물연대도 지금 사실 뭐 시멘트 업계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25일 공동 성명을 냈거든요. 현장이 너무 어렵다라는 성명을 냈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또 성명까지 내는지를 좀 들어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다음 날이요. 이번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차별 철폐를 주장하면서 총파업에 또 돌입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132개 학교에서 정상 급식 운영을 못했다라고 전해지네요. 학교에 있는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인가요? 비정규직 노동자이죠. 왜냐하면 학교에는 급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그쵸.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사분들이라던가 돌봄 업무를 하는 돌봄 전다사가 대부분 거의 뭐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요구를 요약해 보자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비정규직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외에도 사실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또 있습니다. 이 업무 환경 개선인데 급식 조리실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 폐암 비율 높다 이런 기사가 그쵸.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환기 시설을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도 대응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25일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운영이 바로 서울교통공사 노조입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다는 말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파업연대의 화물연대의 파업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의 노조의 파업이라던가 학교 현장 비정규직의 파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러면 이 요구가 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양쪽의 주장을 다 짚어보겠지만, 이 학교 급식조리사 같은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어깨 석회화라든가 근육 파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학교라는 특수한 현장에 있어서 아이들이 겪어야 될 불편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라든가 급식 조리사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기 투쟁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거 잘 되지 않으면 장기 투쟁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3학년 신학기에도 총파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시기는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또 학부모들의 우려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맞벌이 부분인데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분들의 임금 교섭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면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도 있고요. 또 학교 급식실에서의 폐암, 산재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제적 감축 반대 등도 지금 포함된 상황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다 보니까요. 앞서서 급식에 좀 차질이 생겼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급식 종사자들이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밥을 줄 수가 없어서 빵을 주고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대체 급식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예, 사실 뭐 나이가 어릴수록 이 어린이들의 먹는 문제가 성장과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밤에 공부하다가 학원에서 잠깐 나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는 거하고, 정시간에 먹어야 되는 시간에 아마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 잡힌 식사를 못하고 빵과 우유 먹는다는 소식 들으면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총파업을 하다 보니 학교 곳곳에서 이런 대체급식이 진행이 됐는데, 빵하고 우유 좋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어요. 싫어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그렇죠. 먹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좀 이런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학교 급식에 차질이 생기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일단 굉장히 상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좀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아이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걱정을 안 할 텐데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계속 빵 우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기숙사 학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세 끼다 그쵸. 대체급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어디 나가서 식당에 가기도 참 애매한 그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사 문제 때문에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돌봄 공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었다는 언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시간제 전일제 노동자 파업 인수가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3명이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많지 수가 않네요. 작다 보니 대체 전략이라던가 아. 여러 가지 시간 편성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워낙 많은 인원과 정해진 시간 내에 이걸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물론 이제 비정규직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단순히 이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해서 사실 먹는 문제만 생각했는데 뭐 단축 수업도 발생할 수 있고 학생들의 뭔가 학습권과도 좀 직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서울대병원 그리고 보라매 병원 노조가 필수 인력 충원과 그리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또 파업을 진행했네요. 예, 서울대병원 보라매 병원의 노동조합이 23일 24일 이틀째 파업을 계속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분들이 진료 안 하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의사, 응급실, 중환자실, 간호사 등은 제외가 됐고 병동, 원무 뭐 이런 근무하는 네. 분들, 또 급식, 환경미화, 예약센터 이런 데서 일하는 병원의 노조원 1,000명 정도 안팎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진료라는 과정이 의사, 간호사만의 업무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 수납에 관련해서 하는 업무 이런 부분이 있다라 보니까 환자들의 외래 진료 대기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다. 또 뭐 병원 측에서는 괜히 또 환자들이 왔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니까 진료 연기를 통보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조의 입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임금, 인력, 근로조건 개선 등을 좀 받아들여 달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조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건데 다만 제가 좀 추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25일 날 오전에 노사합의가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일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업이 25일 안에 25일 오전에 지금 되면서 사흘 만에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네.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현장이든 민생이라던가 환자라던가 아이라던가 물류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들도 힘들고 맞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힘들고 정부도 협상력 발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우리가 다 뭐 민생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고 파업이 발생하기 이전의 문제를 조금 점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노조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너무 좋은 소식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월드컵이 효자라고 했겠습니까? 특히 이 학교에서의 문제 좀 한번 어른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노동계 각계에서 정말 파업이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극적으로 이제 노사 간의 협상 타결이 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파업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